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고, 마이크 좀 꺼주시고, 어, 오늘 시스템 사고 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이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자료를 작업했던 내용을 좀 소개할까 싶어요. 제이 포리스터 인터뷰 번역 및 해설 1탄? 일단 1탄으로 했는데,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오죠. 어, 제이 포리스터의 인터뷰 내용이 왜 중요하냐? 네, 마치 이런 거죠. 불교에 대한 내용을 석가모니에게 직접 듣는 느낌?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이 포리스터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MIT 150년 기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을 보면 인피니티 히스토리 프로젝트 MIT 하는 걸 보니 MIT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구루, 거목들을 생전에 인터뷰를 해서 아카이빙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덕분에 저도 이제 이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2009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볼까요? 느낌이 이런 식이에요. This is the 100. They were planning to leave port. Would I like to come along and finish my job? So I allowed, yes, I would. And 그래서 영화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게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은데, 저도 이게 막 웅얼웅얼 거리는 게 듣기 좀 어려워서 이걸 다 녹취록을 좀 땄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취를 좀 했고, 이 녹취를 번역을 다 일일이 이렇게 해놨죠. 물론 인공지능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꿈도 못 꿨을 작업인데 인공지능이 부탁을 해보고 나온 결과물을 제가 다시 한번 감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작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아서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 목차를 보시고 관심을 끄는 내용을 클릭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개 잘라서 좀 했는데 여기 목차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이 그 파트에 있겠구나라는 걸 감 잡으시라고 좀 해놨고요. 그래서 글쓰기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참고해서 원하는 내용 점핑해서 보셔도 되고요. 뭐 처음부터 쭉 들으셔도 되는데 어, 제이 포레스트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보면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죠. 네, 이런 분입니다. 네. 1918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8세. 네,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목차 밑에 가시면 제이 포레스터의 일대기를 이런 식으로 쫙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 포레스터 2009년에 2009년, 2019년 아까 몇 년도였죠? 네, 2016년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추모 행사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일대기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이제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를 아직 못 찾아서 나중에 또 찾게 되면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시면 음,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PDF로 다운 받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거예요. 예, 멋있죠? 네,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또 여기 보면 My Memory with J라고 돼 있죠. 저와 제이 포리스터의 관계.
클릭을 하시면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게 또 그것도 이제 K-12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 클라이밋 그러니까 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익스체인지 CLE 크리에이티브 러닝 익스체인지죠. 크리에이티브 러닝 익스체인지라는 비영리 단체 1990년에 제이 포레스터의 주장, 권고,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죠.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제가 2012년에 참여했고 그 다음 컨퍼런스가 2014년에 있었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주최하신 분들이 좀 연로해 주시고 약간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못 했는데 음, 마침 제가 참여했을 때 이런 분들을 막 참여해가지고 독려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데니스 메도즈한테 직접 게임도 지도를 받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딱 그 정도.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음,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교육도 K-12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뒤에 있는 요 목차에 보시면 초등학교부터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K-12 교육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되게 관심을 두시고 보실만 하실 건데 음, 그, 그 전에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이 학문이, 그를 역사를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어서, 예, 한 번쯤은. 그래서 파트 1부터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파트 1 보니까 제이 포레스트의 어린 시절과 학문의 길, 네브라스카 목장에서 MIT까지. 그래서 보면 목장에서 태어났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뭐 목장이 실용적인 환경이었고, 부모님이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셨고 약간 인텔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홈스쿨링에 가까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네브라스카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원룸 카운티 스쿨. 예. 스쿨도 이제 스쿨의 교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고 오고 하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배웠다 뭐 그런 얘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는 그런 촌놈이었던 거죠. 예. 여기 보면 윈드밀, 일렉트릭 파워, 벅 제퍼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풍력 발전, 예, 바람개비 발전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뭐 그렇게 하다가 농가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어, MIT로 가게 됐더라. 뭐 그런 내용 좀 나오고요. 근데 당시에 MIT 하면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투자 신탁, 매사추세츠 인베스터스 트러스트라고 다들 알 정도로 MIT는 그렇게 요새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워낙 시골이라서 MIT가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깡촌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했거나. 그런데 여기 보면 어머님이 이 매사추세츠의 어느 지역에서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에서 사서를 했기 때문에 그 MIT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지역에 있는 좋다고 하는 학교 MIT를 귀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음.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여기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자기는, 아, 이 그러니까 학부를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만 공부하러 가려고 갔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가 눌러앉게 된 거죠. 그런데 1년만 공부하러 갔다라고 표현도 하고 MIT에 간 시절이 BC9, 예, 9 BC, 그 before 컴퓨터, 컴퓨터가 나오기 9년 전에 갔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네요. 그만큼 디지털 컴퓨터 나오기 이전에 그 세상에서 디지털 컴퓨터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단 말이죠. 음,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중서부에서 오신 교수님이 뭐, 글쎄, 케임브리지, MIT 생활을 했다. 이제, 그래서 MIT 하면 공학 기반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뭐 그중에 이제 헤럴드 에저튼이라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사람들 만났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서버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큰 영향을 준 학문의 뿌리 중에 바로 서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 고든 브라운 교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총탄 원격 조정 개발 프로젝트, 군사 업무 쪽에 관련하게 됐네요. 그래서 스페리 자이로스코프라는 회사에 계약을 했다. 이 자이로스코프가 그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이게 무게 중심을 참 잘 잡아주고 뭐 그런 거죠. 요 자이로스코프의 메커니즘하고 서버 메커니즘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무게 중심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 피드백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밸런스의 수준이 있는데 그게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 위치 오게 되고 또 다시 넘어간다. 그래서 하게 돼서 다시 무게가 그러니까 균형이 또 틀어지면 다시 또 잡게 해주고 이러고 이게 피드백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요때는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그 메커니즘이 사실은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서버 메커니즘이라는 실험실도 만들고 서버 메커니즘 개념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립 멤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좀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좀 화면 좀 켜볼까요? 네. 이게 연구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권총 소지 허가증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기밀을 다루고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크게 겁내하지 않고 뭐 관심 있으면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있고요. 네, 그래서 고든 브라운 서버 메커니즘 뭐 이런 내용들. 서버 메커니즘은 이건 제가 추가로 작업을 한 건데요. 서버 메커니즘은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일정으로 특정 목표를 유지 조정하기 위해 피드백을 사용하는 장치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온도 조절기도 해당이 되고 자동 조준 시스템 이런 것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서버 메커니즘 실험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용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쭉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자, 인터뷰로 넘어가서 자, 이 내용은 이제 전쟁터로 나간 이야기까지 있네요. 그래서 서버 메커니즘을 실전에 적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전에 적용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워낙에 제이 포레스터는 좀 현실 세계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래서 문제 해결형 학자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해결형, 좀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레싱턴 호에서 어뢰를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어뢰를 맞고 침몰될 뻔했던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온 그런 이야기들 아주 다이내믹하게 어, 이제 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살떨리는 이야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하고 직접 관련 있는 내용들로 슬슬 넘어가게 되는 거죠.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디지털 컴퓨터, 드디어 디지털 컴퓨터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왜 없겠어요? 있었겠는데, 거기에 그 현장에, 디지털 컴퓨터로 넘어가는 그 시절 현장에 제이 프루스터가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정도로 관여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행 시뮬레이터를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예. 그래서 공기 역학의 특성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날로그 컴퓨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뒤에 아마 그런 내용 나올 거예요. 이제 군에서는 디지털 컴퓨터를 신뢰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날로그 중심으로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군사 이 무기 장치를 이제 장착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아날로그 컴퓨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있어서 우연찮게 페리 크로프트라는 사람을 좀 알게 되어서 디지털 컴퓨터가 그런 게 있다고? 그거 한번 우리가 도입해 볼까? 이렇게 해서 디지털 컴퓨터를 그냥 확 도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서 어, 적용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윌윈드라고도 하고 월윈드라고도 하겠죠. 근데 그 컴퓨터 이름이에요. 예. 윌윈드 컴퓨터를 통해서 이게 디지털 컴퓨터를 통해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디지털 컴퓨터의 맛을 그 가능성, 그 잠재력을 알게 된 거죠. 이 지금 현재 아, 21세기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으로는 도저히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옆 동네를 살짝 보니까, 와, 인공지능이 뜨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내가 지금 골머리 썩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적용해 보니까 되네, 되네. 그래서 이걸 아예 하나의 패키지로, 음, 개발을 하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방법론에서만 이 매몰되지 않고 그 당시에 통용되어 있는 방법론만 사용하지 않고 out of box, 이 상자 바깥으로 생각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실험적으로 다른 영역도 보고 필요하면 갖고 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게 어렸을 때 자연에서 놀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품성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부터 정답만 추구하는 그런 교육만 받았다면, 이런 계속 갇힌 사고에 있었을 텐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대자연에서 그 약간 불확실 상황에서 내가 자기 몸으로 접촉하고 탐색하고 뭐 이런 작업들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태도가 새로운 그러니까 탐색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윌드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런 거를 했구나.
그래서 진공관의 한계,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죠. 넘어서 디지털 컴퓨터 프로젝트로 간다. 그래서 신뢰성이 더 올라가더라. 그런 내용을 쭉 전개하는 것 같아요. 블라블라블라. 또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음, 네. 그렇구나라고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특정했지만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네. 아무튼 극복했구나. 진공관 수명이 500시간에 불과했었는데 그 500시간의 수명을 50만 시간으로 좀 폭발적인 성능 향상이죠. 네. 이제 그런 걸 했더라. 그래서 그 원인은 이런 게 있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성공한 거죠. 네. 1000배를 연장시켰다. 그런 내용들. 음, 좀 넘어가 볼까요? 또? 네. 링컨 연구소 또 탄생하고 뭐 그러네요. 네. 링컨 연구소는 또 뭐야? 어, 그 해군하고 또 관계가 맺고, 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긴박한 상황이 막 전개되고 있었나 봐요. 러시아에서 첫 번째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를 갈면서 뭔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일환의 여러 가지 활동을 미국에서 했을 텐데 미군 내에서 그 한 해의 가지에서 이 제이 프리스트가 하나의 역할을 했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했더라.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님 기타 등등. 네. 뭐 역사적인 상황이니까 뭐 자기 코어 메모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뭐 그런 내용들 낡은 내용이다. 그래서 항공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링컨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번 기본적으로 군사 연구소죠. 군사 연구소 뭐 그런 거죠. 자기 코어 메모리 드디어 네, 나오게 되고 그걸 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실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아, 그래서 이 디지털 컴퓨터의 그러니까 그 아주 혁명적인 발전에 이 제이 프리스터가 있어요. 그 이름에. 최초의 자기 코어 메모리 모듈을 만들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도 생기나 봐요. 특허 문제 또 겪기도 하고. 네. 그래서 IBM도 나오고 막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드디어 램, 예,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 이야기도 나오고, 그걸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 공군과 계약을 할 때 누구를 할 것인가? 그때 여러 경쟁자가 있는데 IBM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IBM이 현대의 IBM이 되기에 아주 결정적인 계약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IBM이 그렇게 막 크게 주목받지 않았으나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선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일주일 만에 IBM의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설계를 바꿔주기 시작했다. 이 정도 하니까 네, 예, IBM을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경영학으로 넘어갑니다. 예, 지금까지는 공대 교수였던 거죠. 네. 그러다가 1956년 나오네요. 1956년에 슬론 경영대학교에 합류하게 됐고, 어, 그래서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후임자한테 넘겨주게 됐다. 그런 내용이네요. 됐고, 음, 공학과 링컨 연구소에서 연구가 어떻게 경영대학교 교수직으로 이어졌나요? 이 슬론이라는 것은 어,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창립자 이름이죠. 네, 여기 볼까요? 네.
야, 사라져. 네, 사라졌네. 제가 링컨 연구소에서 슬론 경영대학교로 잘 옮긴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1950년쯤 컴퓨터의 개척기, 파이오니어링 데이는 거의 끝났다 느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건 다 했다.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난 할 거 다 했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다 했다.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후학 연구자들한테 맡긴 거죠. 어, 오늘까지 그 기본 개념이 유지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타 등등 했었다. 어, 링컨 연구소를 방문한 귀빈들에게 연구소를 안내하고 있었고, 복도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가, 대학원, 경영대학원 설립을 계획이라고 듣게 됐고, 저에게도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관심 있어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네, 새로운 경영대학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알프레드 슬론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부를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슬론 대학교, 슬론 스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기술 및 공학 환경에 위치한 경영대학원은 전통적인 인문학 기반 대학교의 경영대학과는 다르게 발전할 것이다. 이게 기본 기치죠. 네. 말로만 떠드는 대학교가 아니라 말로만 경영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영대학을 꿈꾼 거죠. 네. 그래서 1954년쯤 공식적으로 출범했을 것이고, 네. 뭐 그런 얘기들. 네. 그래서 MIT 경영대학원, 네, 슬론 스쿨이 초기의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음. 현재 학계 기준으로는 교수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다. 저는 공식적인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았었대요. 네. 네브라스카 대학교에서 받은 명예 박사 학위뿐이었다는 거죠. 학술 논문도 한 편밖에 발표하지 않았다. 그것도 물리학 분야인 것이고. 그런데 학문적 임용이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을 받았다. 초창기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초창기 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학문 이야기가 나오게 되네요. 어, 공학적 배경이 슬론 경영대학원의 초기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피드백 시스템을 연구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당시에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 개념을 물리적 장비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피드백 원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 점을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 학자들은. 또한 저는 경영 경험도 풍부했다. 링컨 연구소에서 예산도 관리하고 계약도 하고 이런 매니지먼트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이론적인 경영이 아니라 실무에 검증된 경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슬론 경영대학은 개교 초기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학계가 보이는 폐쇄적인 성향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실무 중심이었다. 네. 요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어떤 기본 철학, 어떤 태도, 어떤 특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를 순수한 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 관심사는 항상 외부 세계에 있었다. 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음, 자,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저한테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막 쏟아지고 있어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기존 학문과 너무 달랐다. 특히
모델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기존과 기본적으로 달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요. 여기서부터. 정보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사람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 뭐 경험, 뭐 이런 거요. 문서화되지 않은 거죠. 문서화되지 않은 거. 근데 문서화됐지만 데이터가 아닌 것들. 신문 사설, 뭐 예를 들자면, 네. 신문, 책, 보고서와 같은 기록은 되어 있는 정보들. 마지막으로 측정된 수치 데이터, 뭐 통계청 자료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 번호를 매겨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다면 3단계보단 2단계가 더 데이터가 많고 2단계보다는 1단계가 훨씬 더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기록된 정보보다 100만 배 더 많고 기록된 정보는 측정된 데이터보다 100만 배나 더 많은 다이내믹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자,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그 칠했거든요. 사회과학은 주로 수치 데이터를 의존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 번도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음, 사회과학, 예컨대 경영학, 뭐 심리학, 굉장히 많은 개량적인 연구를 좀 하는데, 예컨대 뭐 대표적으로 통계를 돌리죠. 음, 근데 통계를 돌린다. 근데 거기에 수치 데이터를 이용하죠. 그래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제이 포레스터는 그 당연한 것을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야, 너네들은 주로 수치 데이터만 사용하잖아. 이렇게. 그럼 다른 것도 있었단 말이야? 한 번도 생각해 주지 못했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수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그것은 당신이 안정감을 주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이것 봐라. 특정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른 연구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가 문제지? 당연한 거 아니야? 과학이란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 사람이 같은 실험을 했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보면, 저 표현을 가지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실험을 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실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연구의 방법이 한정되게 되더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과 단절된다. 즉, 현실은 더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거를 다, 우리는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돼.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돼.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뭐, 그 여러 번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복잡한 걸 다 걷어내고 엑기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갖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 그럼 그게 현실이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제이 프리스가 하는 걸 보니 기본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음, 저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박사과정 때 배울 때 이런 내용은 듣지 못했어요. 예. 어찌 보면 이것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코어의 어떤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데이터 너머의 진실,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강조하는 비공식적 지식. 요거는 인터뷰 내용이 없는 그냥 제가 다른 제목이에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서는 이 세 가지 정보원,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냥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하자면 텍스트 정보, 그다음에 데이터 정보, 숫자 정보, 네, 모두 활용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 이거를 21세기의 시스템 사고, 시스템 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멘탈 모델이다 이거예요. 예, 멘탈 모델. 현실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시스템 라이스는 철저하게 의사결정을 서포팅 해주는 학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리 세계, 현실,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법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건 그건데,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 건데, 요때 사용되는 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학문. 네. 그래서 물리학과 그냥 순수 공학과 달라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MIT를 포함한 어떤 조직이든 이거죠. 예. 어떤 조직이든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쯤에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새로운 조직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교체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 이제 데이터가 있다 이제 문서가 있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읽고 업무를 수행하세요 하면 사람들은 하냐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죠. 따라서 문서화된 데이터가 다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식 경영 학문에서는 지식 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는 그런 학문에서는 암묵지라는 표현을 쓰죠. 예, 형식지와 암묵지가 있다. 형식지는 문서화된 텍스트 문서나 또는 뭐 데이터 이런 것이 형식지고 암묵지는 그냥 노하우, 이렇게 직관, 뭐 그다음에 경험, 문서화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식 경영에서는 암묵지와 형식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예,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의 동적 구조를 모델링하려면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목표가 뭔지, 음, 책임이 뭐고,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 어,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캐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머릿속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거죠. 그 조직의 목표가 뭐냐? 어, 그럼 목표를 문서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목표가 사실은 이 의사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표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서화된 목표가 실제 목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거의 다 아닙니다. 예. 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그냥 문서적으로 예, 크게 잡아놔서 사람들이 몰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 또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그러니까 문서화된, 그 형식화된 목표에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현실 수준을, 목표 수준에 맞추게 되면 이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겨서 목표를 명시화된 목표는 이거지만 음, 더 높이려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목표 자체가 더 다이내믹히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따라 움직인다 이거. 그러니까 이 뒤따라서 그 조직이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접근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예. 그래서 학술제 논문으로 출판, 즉, 그러니까
논문으로 인정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를 담을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여기 보면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들이 나오네요. 고도로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을 다룬다. 음. 이 접근 방식은 실험적이고 현실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이다. 현실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모델을 만들고 혹시 이런 스타카 플로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 스타카 플로, 저 스타카 플로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진짜 맞는지 검증해 볼까? 어떻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니까 실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패턴하고 시뮬레이터가 보여준 패턴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검증 이렇게 된 거죠. 이 분야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특정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깊이 이해하고 통찰을 제공한다. 기타 등등. 네. 어, 그래서 이런 과정이 기존 학문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존 학문 대표적인 게 통계죠. 통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뭐 R 스퀘어가 얼마 이상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선 어, 관심 없죠. 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고도로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을 다룬다. 이 연구 방식은 본질적으로 실험적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 표현이 어, 오히려 실험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경향이 좀 있어요. 실무적으로든 학술적으로든. 제가 어,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지금 거의 3년째 연구를 올해도 하게 된다면 3년째 연구를 같은 주제로 하게 되는데 어, 담당하시는 이 박사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선택한 이유를 누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즉 통계 방식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결론이 안 맞더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해야 될 필요가 느껴졌다 이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 통용되지 않고 기존 방식이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자. 찾아보는데 복잡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그런 걸 얘기하는데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런 자세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얘기하는 것을 좀 오픈 마인드로 그냥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음, 실험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들은 어떻게 그걸 하니? 궁금해. 이런 태도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덜 거부감이 없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 교수님 또는 연구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을 그냥 실험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서 기존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케이. 네.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다. 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산업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제이 포레스터는 처음부터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첫 번째가 책 제목이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고 두 번째 책이 어반 다이내믹스고 도시 도시 다이내믹스 세 번째가 월드 다이내믹스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기업의 경영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는 이런 거야. 또 도시 동태적인 이야기를 막 하게 된다면 어번 다이내믹스는 이런 거야. 그다음에 뭐 도시와 생태, 자원 뭐 이런 얘기, 인구 얘기하니까 그냥 월드 다이내믹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식으로 아,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 그것은 어반 다이내믹스, 그것은 월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시스템 다이내믹스란 표현을 처음부터 쓰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제이 포레스터 이제 이 제자들이 제이 포레스터가 얘기하는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 어반 다이내믹스, 월드 다이내믹스 이게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때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말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든 변화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 그 전까지 그들은 수학적 방정식으로만 현상을 보았지만 그것을 물리적 과정으로 개념한 적은 없었다. 이런 시스템 접근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K-12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활용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대학 원생이나 연구자들이 풀기 어려워했던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스탁을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이 first order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스탁이 하나이면 first order. 스탁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second order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택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다이내믹은 익스포넨셜 디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스탁이 두 개가 연결되면 S자 커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시그모이드 커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익스포넨셜 그로스에서 익스포넨셜 가다가 또 꺾어지네, 뭐 이런 이 뭔가 더 복잡해진 거거든요. 자, 이것을 수식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탁이 하나, 둘, 세 개 이상으로 가는 순간 수학적으로 풀기가 무지 어려워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스탁 두 개 이상이 서로 연결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지?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고 블럭을 끼워 맞추듯이 이쪽 스타카 플로, 이쪽 스타카 플로, 이쪽 스타카 플로를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쉽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 단위에서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 네. 실용적인 접근 방식 네, 있고요. 운영 연구,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이게 운영, 운영 분야. 네, 됐고. 음,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회장이 알프레드 슬론이에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 이름으로 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경영진과의 논의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태도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요거는 그 유명한 맥주 게임, 비어 게임이 태동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켄터키 공장이 왜 한 해는 3개대로 풀가동하다가 3, 4년 뒤에는 인력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되는지 업다운, 업다운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경기 사이클로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공학과 피드백 시스템 연구한 배경 덕분에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노트 페이지를 펼쳐서 재고, 주문 잔고, 고용 수준, 생산 속도 등등을, 즉 스탁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주 단위로 변화를 추적해 봤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경영진이 사용했던 생산 및 고용 정책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생산 및 고용 정책을 바탕으로 그거를 고용 정책과 생산 정책을 시스템에 반영했다. 뭐냐면요. 생산하려면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고용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목표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야 되지?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 데이터에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의지거든요. 의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 주에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예측했다. 그 결과 시스템 자체에 intrinsic instability, 내재적인 불안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더라. 이 시스템 자체의 내재적인 문제, 이것이 시스템 단에서의 핵심이에요. 음,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내부 의사결정 자체가 주기적인 변동을 유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간단한 분석이 결국 최초의 시스템 안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발전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냉장고 게임이라고 불렸지만 나중에는 이제 맥주 게임으로 바뀌었다. 58년에 자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게임으로는 음, 이 비어 게임입니다. 그게 1958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비어 게임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네요. 네. 되게 복잡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복잡하게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균형 상태 시작하다가 기존보다 5에서 10% 높은 수요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게임을 잘 아니까 저게 무슨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보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전 세계 수십만 명 경험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시스템의 구조가 행동, 행태를 결정한다. 시스템 structure drives behavior. 요거를 이제 어, 후학들은 structure produces behavior 이란 표현으로 좀 많이 음, 정제화했어요. 네. 네, 오리지널 버전은 이거네요. drive라는 표현을 썼네요. drive 대신에 structure produces behavior란 표현으로 많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맥주 게임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범위는 계속 확장이 되어서 기업의 조직 구조, 경영진의 의사결정, 경영자의 심리적인 요소까지도 반영이 되더라. 그래서 어번 다이내믹스의 탄생,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대목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내용을 이제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로 이제 슬슬 한 발 들어갔고요. 이제 어반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월드 다이내믹스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그래서 K-12 교육까지 좀 가야 된다. 그런 게 K-12에 대한 연결고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탄 진행해 볼까 해요. 어떠셨나요? 예,
뭐 좀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어, 김진희 쌤? 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애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이 인터뷰는 예전에 들어보긴 했지만 잘 기억이 안 나고 거의 뭐 어린 시절 또 뭐 그 2차 세계대전 때 뭐 군사기술 그런 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또 컴퓨터가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되나 개발되는 어떤 발전되는 시점에 뭔가 되게 하여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이제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어, 세세하게 어, 굉장히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정립되는데 정말로 훌륭한 역할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이제 박형원 선생님 어떠셔요? 아, 예, 저도, 어,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그 역사, 음, 시간적인 그 생각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물리학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역사 내용, 역사적인 과정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예,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흥미진진하게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 기대되고 오늘 또 그런 내용을 아주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일영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오케이. 늦게 네. 들어왔는데요. 저도 어디서부터 들으셨어요? 그 중간에 데이터 너머의 진실 그 조금 전부터, 네. 그 데이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잘 들으셨네. 네, 네. 그 중요하다 해서 그거는 물론 이 홈페이지에 아, 있지만 그래요? 저는 캡처해서, 예, 네. 엑기스는 잘 들으셨어요. 맞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네, 이제 들어왔는데, 걱정하면서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들어오면서도. 네. 근데, 네, 잘 들어왔구나. 이 아침에 겨우 일어났지만. 네, 강의하면서도 제이 포레스트 교수님 자세히 막 알아보고 이럴 새가 없었는데, 오늘 그렇죠. 하면서, 네,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거를 교수님 너무 편하게 떠먹여 주셔서 저는 약간 정말 살롱처럼 이렇게 네, 편하게, 쌀렁. 그치? 쌀렁. 이렇게 같이 향유할 수 있어.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잘 향유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연구가 이렇게 쌓여졌는지, 네,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상황 되면, 그러니까 상황이 안, 뭐, 그러니까 여의치 않으면 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상황 되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편안하게 그냥 의무감 없이 들어오시고 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저를 빼고 두 사람 이상 중 돼야 제가 이제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못했을 때, 이게 딸롱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위기의식만 조금 갖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김춘희 선생님은 매주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김춘희 선생님과 저밖에 없어서 오늘은 쉽시다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고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 오늘 이 정도로 맞추는데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일부 어반 다이내믹스에서 나머지 부분과 그 파트 2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설명하고 나서 또 질의응답식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